있습니다. 17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민법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죠. 민사특별법 5개 과목에서 6문제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개실무상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이걸 설명 잘못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이게 2년 살고 이제 2년 다 돼가나 봐요. 팔았어요. 매도인이 팔았어요. 근데 매수인한테 판다고 하니까 판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파세요? 뭐 판다는 거 뭐라 해서 세입자가 팔아라고 했나 봐요. 세입자한테 이야기하고 팔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2천만 원 지급했대요. 지급하고 나서 계약서 이제 날짜 맞추려고 지금 세입자 나가는 날하고 매수인 들어오는 거하고 맞추려고 세입자한테 전화 오니까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건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계약갱신 요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묻길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랬더니만 계약공개사가 너무 모르니까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러면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데 매도인한테 따져야 되는데 어디 매도인이 계약공개사 네가 다 물어내라. 그 이사비를 뭐 2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더나 2천만 원 주는 거 계약공개사 보고 다 물어내라고 했다고 제가 다 물어내야 됩니까 하고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공개사가 그런 걸 확인 설명서에 오히려 매도인한테 물어야 되죠. 이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건지 그걸 매도인한테 물어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요. 계약공개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매도인이 명도 책임이 있는 건데 어쨌든 모르면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꼭 알아야 된다. 자, 178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 바뀌어도 세입자는 안 나가고 계속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다. 그 대항력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는데요. 주택의 인도,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동그라미 3번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4번 한개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즉 경매 넘어가면 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방 빼야 된다. 집 비워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5번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유효한 공시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적었다든가 지번을 다르게 적었다든가 또는 지번 적을 때 산 몇 번지 이런 것도 있죠. 산 앞에 산자 붙는 것도 있죠. 산자에 임야대장에 기재되는 건 산이라는 게 붙잖아요. 지번에 산자 이거 빠졌다 하더라도 보호 못 받는다. A동인데 가동이라고 적어도 보호 못 받는다. 예를 들면 연립주택 이런 거 공동주택인 경우 판례가. 자, 그러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다음날 이걸 학계에서 학회나 논문 발표 이런 걸 하면 다음날이 아닌 당일날 생기도록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입법이 여러 번 시도됐다가 당일로 안 하고 그대로 다음날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은 아무래도 로비스트,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아예 로비스트가 있어요. 법으로 합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로비를 암암리하죠. 합법적이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왜냐하면 당일날 해버리면 이사하는 날 대출 받아버리면 당일날 효력이 생겨버리면 만약에 세입자가 우선해버리면 은행 금융기관들이 후순위를 밀리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다음날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는 게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날 주인이 은행 융자 받아버리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는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이런 걸 특이하게 적는 게 좋다고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면 파는 것도 안 되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권리의 득실 변경이 권리 변동이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가로하고 은행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사하는 다음 날까지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당일까지 하면 더 안전하게 하려면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는 은행 융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적어 놓고도 만약 융자 받았다면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기망행위를 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럼 형사상 고소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걸 합의를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합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 날 생깁니다. 다음 날, 당일이 아니고. 자,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자, 179페이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최우선 면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실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고 역으로 또 이론을 보면 또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못 풀면 이론 보고, 이론 못 하면 문제 풀어보고, 서로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 없어요. 그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 없다고요. 그 최우선 면제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우선 면제라고 돼 있어. 우선 면제. 시험에 최우선 면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다른 물건보다, 담보물건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그걸 최우선 면제라는 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죠. 자,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가 이사입니다.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을 일본식 한자로는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이길. 다음 날이라고 돼 있는데 판례는 다음 날 오전 0시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0시. 법조문에는 다음 날. 우선 면제 받으려면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데,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주택의 경우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지금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길래 제 대학원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동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사무관이더라고요. 5급 사무관인데 복지센터에 근무한대.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니까 아니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센터장이라고 부릅니까? 물으니까 그건 또 아니래. 또 동장이라고 부른대요. 그 동장님이라서 나는 이런 걸 잘 알 줄 알았어. 이게 잘 모르더라고. 동장님은 그냥 주민자치회의 이런 거 주관만 하고요. 통장들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하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건 요즘 결제를 전부 담당 공무원 전결이래요. 동장한테 결제 받고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처리는. 잊어먹었죠. 저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 행정복지센터, 우리도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저 올라가면 그 복지센터장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동장님 이렇게 부른대요. 부르기는. 동장이 막강한 권한이 있더라고. 통장 다 임명권이 있어. 임명권이. 통장 되면 월급 몇십만 원 받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데요. 서로 통장하려고 한대. 저도 나중에 통장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때 되면 자기가 정년퇴직하고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당일날. 자,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저당이 3일이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확정일자를 오전 9시에 받고 건재당을 오후 4시에 했다 하더라도 시각이 안 나타나요. 동순입니다. 근데 같은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나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했다 하더라도 동순별접 이런 말 있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동구 같은 갑구 월구 건재당이면 얼굴 거 아니에요. 같은 얼굴이면 순위번호가 있다고 먼저 오전에 와서 먼저 선순위로 등기돼 있으면 오후에 투순위로 등기되면 오후에 온 것보다 오전에 온 사람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경매 넘어가면. 그러나 확정일자 몇 시에 받았는지 시각 안 나타나요. 확정일자 부에 건재당 설정 등기도 등기 날짜만 나오지 시각은 안 나타나요. 몇 시에 등기했는지.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이건 동순이라고요. 아침에 9시에 했든 오후 4시에 했든 똑같다고 순위가. 동순입니다. 동순이. 자, 그런데 이사를 3일 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 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 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안 해봤는데 옛날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그 이유를 문서로 교부해달라 이러니까 잠깐만요 하고 해주더라고요. 알아보고요 하면서 해주더라고요. 안 해준다는 규정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잘 옛날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해보니까. 요즘은 해주나 보네요. 근데 해줘야 돼요. 법에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법은 없고요. 왜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금융기관이 확정일자 도장 찍혀져 있고 개업공개사 명판이 명판이라고 보통 하죠. 그 누구누구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해 도장 찍는 걸 명판이라고 불러요.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 있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금융기관에 들어가야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그럼 그 계약서가 미리 들어가면 그 잔금 치른 날, 이사 가는 날 주인 통장으로 입금돼요. 전세자금 대출금이. 그 연세 드신 분한테 설명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을 건데요, 협조해 주기로 한다 뭐 이런 거 적는다고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나이 많은 분들 싫어해요. 자기가 돈 내줘야 된다 생각, 잘못하면 떼인다 생각해요.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은행에 돈 내주기 전에 은행에 대출을 갚았는지 안 갚았으면 확인해보고, 안 갚았으면 은행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 그 대출금 갚고 나머지만 세입자한테 내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실제 세입자가 사기친 경우도 있어요. 전세자금 5억 대출해먹고 만기 끝나기 전에 급하게 나가야 되겠다, 주인한테 돈 돌려달라 하니까 내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겠다 하니까 그 복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돈 내줬어요. 먼저 나간다니까 2년 계약해놓고 한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돈 내줬더니 나중에 은행에서 돈 갚아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돈 내주기 전에 은행에 연락해봐야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갚았는지. 안 갚았다고 하면 대출 갚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한테 내주면 된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요. 주인은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전세금 1억이면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80%나 70% 지금 몇 퍼센트 해준지는 모르겠는데 다는 안 해줘요. 연체할 거 감안해가지고 연체이자 포함하더라도 전세금이 안 넘어가도록 해준다고, 대출을. 자,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경우 이거 확정일자 1일, 이사 3일, 전입신고 2일, 건재당 3일.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 건재당 건자와 확정일자 1일 받은 사람 중에서 건재당이죠. 건재당은 그대로 3일. 요거는 1일이라도 4일 날 오전 0시입니다. 우선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왜? 1일 날 우선 면제는 당일이라고 돼 있지만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4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건재당이 먼저. 다만 건재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거는 4일 날 오전 0시잖아요. 다음 날 오전 0시니까. 그래서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이해되죠?
179페이지 최우선 면제입니다. 요 숫자는 책에 있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이게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보면 전세는 많이 올랐는데 집값은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이게 많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게 전세도 많이 좀 올란 편이죠. 왜 그런지는 뭐 이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 전세 싼 데 얻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전세 싼 데 얻으려면은 시세 반값에 전세 얻으려면은 물론 뭐 공공임대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 개인들 간의 전세 중에서 싸게 가려면 신도시 가면 된다고. 막 입주하는 단지 가면 반값밖에 안 해요. 물량 폭탄 공급이 많으니까. 신도시 아니라도 이천 같으면 어디 가면 돼? 신규 분양하고 막 입주하는 단지 가면 싸다고요. 대출 많으면 대출 다 갚는 조건으로 하죠. 보통 전세금으로 다 갚는 걸로 해가지고 갚는 영수증까지 받고 감액 등기도까지도 해야 돼요. 그냥은 전세금 못 놓죠. 대출 다 갚아야죠. 전세금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깡통주택인데요. 절대 안 되죠. 그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그냥 전세금 갚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갚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접 따라가서 갚아야 돼. 그냥 갚고 끝나면 안 되고 감액 등기, 그 등기법에서는 변경 등기라고 하잖아요. 채권 금액을 변경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또 건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그거까지 대출하면 되잖아. 나중에 대출해도 순서는 처음에 건저당 설정 등기 한 날이 기준이거든요. 건저당은 계속적 거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반드시 대출 다 갚는 걸로 다 갚거나 아니면 뭐 일부 조금만 남기려면 감액 등기까지 완료하는 거 이런 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따라가서 직접 돈 갚고 확인 영수증까지 받고 해야 돼요. 돈 그냥 주면 안 되고 주인한테. 지금 여기 2층 같은 데는 전세 바로 줄 수 있지만 그 투기과일지구 이런 데는 아예 전세도 안 주고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거주 업무가 있다고요. 뭐 2년씩 이런 식으로 실거주 업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2층이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게 여기는 실거주 업무도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한 6개월인가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비싸면 전매 가능해요. 더 싸면 시세 비해 싸면 전매 제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법에 의해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자, 최우선 매매는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이고요.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 세용화 김포 세용화 김포까지는 과밀억제권역은 김포가 신설됐습니다. 김포가 김부선, 김하선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죠. 김부선은 김포, 부천, 김하선은 김포, 하남. 그 D 노선이 지금 2층까지 온다고 돼 있잖아요. Y자로 해가지고 서울 삼성에서 이렇게 광주 이천으로 여주까지 온다고 예상은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15년 후 정도 되면 올 것 같아요. 10년, 최소한 10년 넘게 걸린다고 봐야 돼.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B 노선, C 노선까지만 그 시공 착공 시작하겠다. 나머지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정도 끝내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했습니다. 절상이 아니고 절합니다. 아마 1억 3천 나누기 3을 하면 4,300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 뒷끝다리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절상이 아니고 절하했습니다. 상가는 절상했습니다. 상가는 절상, 주택은 절하. 뒤에 끝다리를 잘랐다는 이야기 한번 나누기 해보세요. 4,300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하고요. 과밀억제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은 즉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지금 수도권에서 집값 올라가고 있는 데가 이천, 평택, 안성.
세 군데더라고요. 그중에서 2천만 유일하게 80주 연속 집값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천에서는 오늘이 내 생애 오늘이 가장 싼 날이다.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책임 못 져요. 어쨌든 선전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생애 최고 싼 날이 오늘이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 6천만 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죠. 최우선 면제라 안 나오고 시험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또는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80페이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메뉴에 가정공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방이 2개가 있는데 방이 2개가 있어요. 방이 2개. 방 1, 방 2 2개가 있는데 3억입니다. 전세가 3억. 전세 3억이라고. 이런 경우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 아까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잖아요. 그 부부가 따로따로 계약했어. 부부가 남편 이름으로 1억 5천, 부인 명의로 1억 5천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5천, 부인 이름으로 5천 해서 2개 합하면 1억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사람 목만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 답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그냥 한 사람이 3억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방 한 칸 지금 오늘 보니까 평촌 미분양됐더라고요. 미분양돼 가지고 무순위 청약하는 거 보니까 39제곱미터가 5억이에요. 5억. 39제곱미터. 39제곱미터면 12평 정도 되죠. 12평. 방 한 개더라고. 거실 하나 방 한 개 부엌 이렇게 거실 겸 부엌 해가지고 있는 게 5억이더라고 분양가. 그러니까 무순위까지 간 거예요. 미분양 나가지고. 안양역 근처인데.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를 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가지가 있다고. 임차권은 설정등기라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라는 것은 이거 재판상 등기예요. 원래 등기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죠. 같이 합의가 돼야 되죠.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명령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등기할 수 있는데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당일날 취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요. 민법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당일날. 등기하면 등기한 당일날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등기한 당일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되어 있는 집 나중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선의행 관계다. 돈부터 먼저 돌려주고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집에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속 대항력은 존속되죠.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도 돈 안 돌려줘서 이사를 가려면 반드시 등기해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대항력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계속 존속해야 되거든요. 인도 이사해가지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일시적으로 이사 갔다 다시 들어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없죠. 민법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이고요. 민법 지상권 최단기는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정감 청구권.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 20분의 1이 5%잖아요. 5% 안에 4%, 3%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정액 청구 가능하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LHM으로 보니까 LH 국민임대주택, LH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동결했더라고요.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2년 지나도. 올해 IMF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동결했대요.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도 안 올린다고요. 무조건 5% 올리는 게 아니고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대.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은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의 경우 2 플러스 2, 2년 살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살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연장돼 가지고. 그러면 4년 살면 3번 올릴 수 있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1년 지나면 한 번 올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한 번 올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정액된 금액에서 올린 금액에서 또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최대. 뭐 어떤 분 그러면 안 올리겠다가 한 번에 그냥 마지막에 15% 올리는 거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한 임대인, 착한 임차인 없다. 법대로 하겠다. 이런 기조가 많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들이 보통 2년 계약 체결하면 1년 지났다고 안 올렸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뭐 1년 지나면 바로 어떤 사람은 아예 1년 지나면 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으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안 적어도 올릴 수 있어요. 특이하게. 단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 올릴 수 있어요. 주변 시세가 다 올랐거나 조세 공과금 이런 게 올라가지고 부담이 정감이 있는 경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181페이지 그 세 번째 줄 낮은 비율 밑줄 쳐놓으세요. 1할이 10%죠. 1할 10%하고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기준금리는 지금 수시로 한국은행에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보통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 올리잖아요. 근데 빅스텝은 0.5%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0.75% 올리더라고. 한 번 올릴 때. 미국이 아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가 올렸죠. 미국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자금이 외국 자본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후진국일수록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비싸요. 베트남 이런 데는 옛날에 제가 가니까 10% 넘더라고. 우리나라 1%밖에 안 할 때도. 그 왜냐하면 자금을 유치하려면은 후진국에서는 금리가 비싸야 외국 자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더하기 2%니까 그냥 1%라고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가 시험에 줄 때는 이게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3%네요. 만약에 1억을 월세로 돌리면 3%밖에 못 올린다고.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했을 때 기준금리 더하기 1%잖아요. 그럼 3%면 얼마입니까? 1억에 3%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그러면 월세로 별로 돌릴 실익이 없잖아요. 지금 은행에 예금해 놓은 이율이나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돌릴 필요가 없겠죠. 기준금리 더하기 1%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입니다. 묵시적 갱신. 아까 이거 2+1하고 했는데 묵시적 세입자들이 자꾸 연락 오더라고. 지금 2년 다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 없는데 이거 내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안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계약갱신 요건 지금이라도 행사하는 게 나을까요? 묻던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세입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기 2달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고요. 자동 연장되면 또 2년 더 지나는 거예요. 또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2년씩 연장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도 그 집 판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예 파세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아 파세요 하니까 당연히 나가고 방 빼줄 걸로 생각했는데 빼주는 거 아니야. 내가 방 빼준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냥 팔아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팔아라고 하는 거하고 내 이사 나간다고 말한 거는 다르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 이사 나가겠다 하면 나가야 돼요. 그냥 팔아라고만 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2년이고 자동 연장되면 주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세입자는 자동 연장돼도 나가고 있다고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요. 석 달 지나면 주인 돈 내줘야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돼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거기 지금 181페이지 맨 밑에 박스 왼쪽이 민법인데요. 민법은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주택은 임대인은 해지 못하고요. 2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182페이지 계약갱신요구입니다.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도 아까하고 똑같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갱신요구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이 말 안 하면 세입자는 같이 말 안 하면 돼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요건 행사하겠다. 그러면 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세입자가 주인이 세입자한테 집 팔겠다 하니까 얼마나 세입자는 좋아요. 팔겠다 하니까 예 파세요 이렇게 했는데 판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 직접 들어가 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는 2년 더 버틸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사비 2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합의금 받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받아도 됩니다. 2천만 원. 지금 보통은 1,000만 원 주더라고요. 웬만하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거하고 입주 못하는 거하고 1억 넘게 차이 나니까. 그 세입자는 주인이 말하면 그때 가서 계약갱신요건 행사한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데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네요. 기업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기 밑줄 치시고요. 상가는 3기죠. 2기라고 하면 2달 월세액입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연체돼야 돼요. 이번 달에는 어려워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디귿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리얼은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동의 받아서 하면 X죠. 미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업
시옷 이게 시옷에 납은 요게 좀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얼마나 노후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훼손돼야 되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무슨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현업에서는. 나머지 가는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미리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거 1년 후에 공사할 거다. 그때까지만 살라면 살아라. 뭐 예를 들면 미리 말했으면 그 계획에 따라도 되죠. 그 다음에 다번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상가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입자는 가급적이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인은 모르고 그냥 2년 살고 어차피 요즘은 2년 더 연장해 줘야 된다 해서 그냥 4년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4년 되기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나가라고. 그럼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죠. 이미 묵시적 갱신됐잖아요. 2개월 전까지 말 안 했으니까. 그럼 2년 더 살 수 있고 2년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죠. 그 주인은 반드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건지 이걸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계약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돈 더 올려주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나갈 건지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세입자의 입에서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겠다 이 말이 한마디 꼭 나오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다. 7조 범위 내에서 즉 올리는 건 5% 올릴 수 있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4번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법정갱신을 준용한다. 이 말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게 앞에 위에서 안 했는데 그걸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사유로 갱신 거절하면은 나가라고 세입자 나가라고 해도 되죠. 그럼 나가라고 해놓고 주인이 직접 거주 안 하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직계 존비속이죠. 배우자 살겠다고 내보낼 수는 없죠. 직계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비속은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직계 존비속입니다. 형제 살겠다, 배우자 살겠다고 나가라 소리는 못합니다.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거 질문 또 많이 하더라고요. 세입자한테 거짓말로 주인 직접 살겠다고 속여놓고 내보내버리고 안 살고 다른 데 팔아먹어버리면 손해배상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다른 데 세만 안 놓으면. 비워놨다가 팔아먹어도 된다고요. 그 대신에 현실적으로 비워놓으면은 그 돈이 여윳돈이 있으면 뭐 비워놔도 되는데 없으면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하려면 이자 나가고 이랬죠. 그 이자 나가고 이러니까 그냥 또 금방 팔리면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이러니까 다시 또 다른 데 세를 넣을 수도 있다. 2년 동안 다른 데 세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얘기 얼마냐면 183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6번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두 번째 줄에 큰 금액 밑줄 치세요. 큰 금액.
앞에서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1% 중에서 낮은 비율이죠. 여기는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큰 금액이 얼마냐면 기억에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전금을 7조 2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를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니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디귿의 실제 손해 입원액 3개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그러면 보전금 1억, 월세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보전금 2억, 월세 50만 원 2배로 올렸어요. 월세 50만 원 해가지고 다른 데 세를 놨다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얼마이냐. 3개 중에서 큰 금액이잖아요. 실제 손해입원액은 뭐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그럼 둘 중에 큰 금액, 즉 3개월간 환산월차임 또는 이 현재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놓은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 2년분 중에서 큰 금액. 3개월간 환산월차임 아까 1억을 환산하면 얼마였어요? 1억 곱하기 3% 하면 3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25만 원이었잖아요. 환산월차임이. 월세로 돌리면 25만 원. 원래 있던 월세 25만 원 합하면 50만 원. 3개월분이면 150만 원. 150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25만 원 있다가 다른 데 팔라고 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똑같이 지금 전세도 더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더 못 받고 그대로 받고 다른 데 세를 놨다고요. 그럼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더 받은 거 없고 원래 있던 금액 그대로 주인은 받는다고요. 다른 세입자한테. 손해배상 하냐고 안 하냐고요. 해야 되죠. 그 3개월간 환산월차임 150만 원. 근데 이렇게 더 받으면은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이 200원. 근데 이거 지금 1억 올랐으니까 1억이 25만 원. 여기 또 25만 원에서 25만 원 올렸으니까 50만 원 25만 원 올렸죠? 환산월차임 얼마 올렸어요?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2년분 24개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합의금 2천만 원까지도 준다 했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인 산다고 내보내버리고 다른 데 팔아먹어도 아니면 다른 데 세를 놔도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높진 않다고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7번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8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 우리 동그라미 1번 법률구조공단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 요게 조금 개정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세 군데 둔다입니다. 세 군데. 원래는 법률구조공단 한 군데만 둔다 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세 군데 둔다. 동그라미 2번은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게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제한 없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다 2년이죠.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첫 번째 주에. 자, 그 다음에 9번 주택 임차권 승계입니다. 9번
사실혼 승계되는 걸 말합니다. 사실혼.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는 오로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가수 김건모 님은 혼인신고는 하고 결혼식은 안 했는데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부죠. 그럼 이혼할 때 만약에 재산 분할하려면 재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다던데 김건모 가수님은 그 반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요? 재산 분할? 반까지 나눠줄 필요는 없죠. 반은 결혼하고 나서 불어난 재산만 반 나누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무조건 반 아니에요. 기여도에 따라 다르죠. 자기가 얼마나 기여했나에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재산은 그 재벌 총수들 이혼해도 돈 많이 안 주잖아요. 이부진 씨 이런 분들 이혼해도 한 100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남편 재산 몇 조인데 나 반 나누면 몇 조 받아야 되잖아요. 그 결혼하고 나서 늘어난 재산만 반 나누지도 않더라고. 재벌 총수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이혼하는데 그럼 재산 반 나누면 몇 조 줘야 되잖아요. 몇 조는 안 주고 뭐 한 일설에 하면 한 1,000억 정도 주고 합의했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다 특이하게 넣었어요. 만약 밝히는 순간 위약금 3배로 물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액수도 못 밝힌다고요. 또 옛날에 있었던 일도 서로 밝히지 않기로 한다. 반드시 비밀서약 유지해야 된다. 밝히는 순간 돈 얼마 돌려주기로 한다.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걸 다 특약 넣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이혼하려면 그런 걸 넣어야 돼. 반드시 특약. 안 그러면 또 폭난다고. 내가 옛날에 결혼생활 해보니까 저 인간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면 안 좋잖아요. 안 맞으면 이혼해야 돼. 아니면 두드려 맞아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즘 뭐 해야 되는구나. 저는 막 두드려 맞아도 해야 되는 걸로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자, 이게 사실혼 관계 있습니다. 둘이만 살다 사망하면 상속됩니다. 오직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민법, 그리고 아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특례가 있었죠. 그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도 오직 주택만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기금법상 사실혼 보호됩니다.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건 사실혼도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하고 다른 점은 오직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고 혼인의사의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사실혼 인정받으려면은 만약에 사실혼 남편이 죽었으면 부인이 인정받으려면은 그 시댁에 있는 신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혼 맞다 확인서 써주면 인정 잘 돼요. 시댁에서까지 인정하면 어느 정도 부부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몰래 죽이가지고 봉금 타먹으려고 죽이고 그러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시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혼인신고 중요하다고.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좋겠죠. 몇 년 살아보고 해야 되겠죠. 자,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 근데 둘이만 살다 죽으면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까지만 인정돼. 3촌은 인정 안 됩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남자고요. 여자분이고 노부모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집에 살림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관계 남편이 사망하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되고 사실혼에게는 한 푼도 상속 안 됩니다. 근데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그렇고 안 하면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림하다가 사망하면 상속이 나고 사실혼하고 2분의 1씩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신다고 하네요. 모시면서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사실혼한테 명의 그럼 나한테 넘기라, 임차권. 넘기면 모실게. 이렇게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겠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되잖아요. 채무자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면 돼요. 내 부인한테 임차권 넘겼다. 나중에 보증금 내 부인한테 내주라. 이렇게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 통지. 채권 양도 통지만 하면 된다고요. 네? 그래도 안 모신다고요?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인 장모님 있어가지고 지금 모시려고 처갓집 옆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모시고 싶어서. 싫어요, 모시는 게? 자, 근데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사망을 하면 둘이만 살고 있으면 나머지 1년 더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84페이지 맨 위에 1개월. 요거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5번에 13번 45번에 13번 있네요. 승계되는데 남은 1년 더 살 수 있는데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저승에 같이 가자 하고 목 조르고 이러면 무섭죠, 밤에. 그래서 주인한테 도저히 꿈에 막 꿈자리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이게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그럼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면 승계되지 않고 주인 돈 내줘야 된다. (7번)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속된다. 상속, 채권 채무 다 상속되잖아요. 일반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분할, 재산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돼요? 포기하면 자녀한테 상속됩니다. 나만 포기되는 거고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돼. 한정승인. 누군가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돼. 나는 포기하는 건 좋은데 다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포기되지만 내 자녀들한테 상속된다고요. 만약에 내 부모 재산이 빚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죠. 포기하면은 나만 포기되는 거라고. 다 포기돼. 모든 상속인이 다 포기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나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식이 저 같은 경우 9명인데 형제간이 그럼 저만 포기하면 나머지 8명한테 상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빚이든 진짜 돈이든 빚도 그대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빚은 상속되지 않아요. 자,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했고요. 다음 주가 끝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신청거리 한 문제,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